자, 자, 이제 우리 대한제국에 대해서 같이 볼까요? 우리, 이 부분도 아까가 아니죠. 이제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이게, 혹시나 이게 진도가 늦어지면, 보라고 찍는 거예요. 물론 이게,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했는 반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진도가 급한 관계로 혹시나 진도를 못 나가게 되면 꼭 이 동영상을 시청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이 본선 수업 때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 보라고. 자, 우리 유튜브에 들어와가지고, 맞죠? 유튜브. 내가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유튜브. 알겠습니까? 유튜브 들어와가지고, 요거는 공통이기 때문에 106, 107, 108, 109, 110, 6반, 7반, 8반, 9반, 10반 모두 볼 수 있는 검색 키워드를 넣어놨으니까, 알겠습니까? 치고 들어와가지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거 내가 적어놔야지 그래도 이게 좀 유튜브 그 관리할 때 좀 편하더라고. 자, 오늘은 주제는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이야기. 광무개혁. 자, 우리 여러 가지 시도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근대화를 위한 노력들, 맞죠? 우리가 뭐 갑신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개혁 계획을 추진했던 이 갑신정변과 그리고 그 실패 이후 10년간 아무런 개혁이 없다가 갑오개혁 했었죠. 갑오개혁 과정 되게 중요합니다. 1894년부터 95년에 이어졌던 갑오일미개혁 실패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그게 비록 일본의 내정 간섭이 없지 않았고 우리 내부의 어떤 개혁의 어떤 그 요구가 반영됐다고 하지만, 맞죠? 하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대 국가로 나간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토대를 마련한 거야. 근데 그 다 때려봤죠, 또 가간파천하면서, 맞죠?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는 독립협회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민중개몽운동도 벌어지고 있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혁 세력이 야권이 된 거지. 이제 그 독립협회는 실제로 이제 권력에서 이탈한 겁니다. 개혁을 추진했던 이 운동개혁파, 개혁파가 사실상은 권력을 잃고 이제 뒤로 물러나간 정부죠. 그리고 이제 민중운동을 전개 나간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개혁은 끝났는가? 아니죠. 이제 새로운 차원의 개혁이 바로 시작된 게 바로 광무개혁입니다. 광무개혁. 자, 그래서 일단 대한제국이 탄생하는 배경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알겠습니까? 대한제국이 탄생했던 배경, 대한제국에 탄생했던 배경과 그 다음에 오늘 주제가 될 이 광무개혁 적혀있지만 알겠습니까? 왜 광무라고 부를까? 광무. 어이, 분필이 물걸레 녹았어요. 어이. 자, 광무개혁은 왜 광무개혁이라고 부르는지 한번 보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 구체적인 내용이 중요해요. 내용. 알겠습니까? 내용. 내용은, 여기까지 딱 맞네요. 자, 내용. 광무개혁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광무개혁이 과거에는 되게 좀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기 그렇죠. 이 성격 자체가 대한제국이고 이게 정치개혁을 갖다가 사실상 이게 부정한 거거든요. 부정했다기보다 정치개혁은 상대적으로 좀 소홀했죠. 근대 국가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제도들을 미뤄두고 군사력 보강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근대 산업시설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괄목할 만한 성장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시각도 좀 있긴 하다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치개혁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평가가 좀 박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좀 광무개혁을 갖다가 그렇게 또 평가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있어서 조금 요즘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시작됐는지 일단은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보면,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개혁에 대한 노력은 해왔었어요. 이해됩니까? 자, 일단은 그러나 자, F부터 알겠습니까? 아관파천. 일단은 이 아관파천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야. 어떻게 보면은 국왕이, 나라의 주인인 국왕이 궁궐을 비우고 특정한 나라 공사관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 어떻게 비유하면 될까요? 너네 좀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집을 비우고 다른 집에 가가지고 지금 생활하고 계신 거죠. 자식들과 그 다음에 부인은 전부 다 집에 있는데 다 버리고 집이 무서워서 집에 뭔 일이 있었길래 무서워가지고 이제 다른 집에 이제 옮겨가고 계시는 상황인 거지. 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독립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하여 러시아를 중심으로 했던 그 이권 세력들이 그 많은 이권을 또 가져가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고 열강에 대한 어떤 반대.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어떤 내가 힘이 없으니까 다른 큰 힘센 세력을 계속해서 끌어들이는 과정인 것 같아요. 결국은 식민지죠, 뭐. 예. 자, 저들끼리 합의할 일은 없을 거고 싸우게 되겠죠. 자, 어쨌든 이 아간파천이라고 하는 이 상황 자체에서 이제 탄생한 게 대한제국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왕실의 권위 어떻게 됐을까? 왕실의 권위. 뭐 당연한 거죠. 실추된 거지. 알겠습니까? 왕실의 권위라고 하는 게 실추되고. 물론 이해는 합니다. 일본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 을미사변까지 일으킨 상황에서 궁궐을 지키고 있다는 자체가 힘든 건 맞아요. 고정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왕실의 권위는 심각하게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그때 열강의 이권 침탈. 우리나라가 자원이 없는 건 맞는데, 알겠습니까? 그래도 없는 자원까지도 전부 다 가져가는 거죠. 광산 채굴권, 철도 부설권, 뭐,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뭐, 와닿지가 않죠, 지금. 그게 얼마나 큰 사업인지. 생각해봐. 우리 학교에 뭔가, 급식실을 현대화하는데, 적절한 비유가 생각이 안 난다. 하여튼, 우리나라의 중요한 자원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미국이라든가 특히 러시아가 더 심했죠. 이 당시에는 러시아가 많은 이권을 챙겨갑니다. 알겠습니까? 러시아가 지금 아간파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이권을 많이 요구가 고종이 알아서 줬겠죠. 뭐 알아서.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권 침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생들의 황궁 요구, 돌아오라! 돌아오세요. 양반들이, 뭐 거기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와 함께 지금 나라 지켜야죠. 계속 돌아오시오. 하니까, 이제는, 계속 아간파천을, 러시아 공사관에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였죠. 자, 그래서 이제, 컴백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버린 왕실의 권위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위신들, 왕비가 죽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갖다가 타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일단은 대한제국 스스로도 뭔가 이제 자주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단 그 방향이 이제 황제가 중심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나라의 이름 자체를 갖다가 변경하죠. 그러니까 국호를 갖다가 바꿔요. 일단 황궁은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어디고, 창덕궁이라든가 이쪽에서 정치가 이루어졌거든. 근데 거기는 너무 이제 무섭고. 그러니까 일단은 너네 서울에 가면 정동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네. 정동, 어디를 얘기해야 되나? 내가 이해 못하겠지만 서울시청 가본 적 없죠. 그러니까 서울시청 근처에 보면 옛날에는 거기가 외국 공사관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알겠지만 약간 미국적이에요. 거기가 그 동네가 서울시청 옆에 보면은 덕수궁 돌담길 걸어가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으로 쭉 올라가면은 옛날에 배제학당 터도 있고 막 이화학당도 있었고 뭐 옛날 건물들, 그러니까 옛날 건물이 아니고 근대 개화기 시절 건물들이 좀 남아 있어. 거기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외국인들이 많이 살았고, 그래서 이제 외국 공사관들도 많이 머물고, 손탁 호텔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호텔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것도 거기 있었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제 외교 활동도 벌이고 했던 게 정동이라는 동네가 있었어요. 정동. 그러니까 그 일대로 거기 이제 원래 강해군 때 만들어진 궁궐이라 하던데 그걸 개축해가지고 만든 게 덕수궁이에요.
덕수궁. 덕수궁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 덕수궁 돌담길 걸어가면 헤어진다는 아름다운 이야기. 자, 덕수궁으로 이제 황궁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떨어진 위상을 다시 다잡기 위해서 국호를 갖다가 바꾸게 되죠. 국호를 갖다가 대한제국으로. 대한제국. 우리도 드디어 이제 제국이 된 겁니다. 제국의 아이들. 알겠습니까? 제국의 시민들. 대한이라고 하는 제국을 이제 처음 이제 선포한 겁니다. 대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잖아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이지만 그때는 대한제국이었어요. 그러면 너네 대한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압니까 혹시? 대한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왔을까? 조선은 우리 단군 조선을 계승하여 조선인데, 알겠습니까? 조선인데 뭐 할 것도 설명하면 길어지지만 조선이라는 건 옛날부터 있던 말이잖아. 근데 대한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것도 있던 거야. 대한이라고 하는 말. 대한은 어디서 나왔지? 들어본 적 없습니까? 물론 지금 혼자 지금 유튜브 찍고 있기 때문에 대답할 리가 없겠지만, 그 대한은 너네 옛날에 그 사만 기억나니? 마한 진한 변한, 그거를 합쳤다 해서 사만이라 불러요. 대한이라 불러요. 알겠습니까? 마한 진한 변한을 통합한 대한. 그래서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주 옛날 얘기죠. 옥조동에 나올 그 시절 얘기. 자, 어쨌든 거기서 따온 대한이라고 하는 말을 국호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한 연호라고 하는 건, 연호는 얘들아, 이 원래 황제국만 쓸 수 있는 거거든. 황제국. 그러니까 연호는 우리가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중국에 사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연호를 쓸 수가 없었는데, 우리도 이제 당당히 제국이에요. 청나라가 이게 청일전쟁에서 망하있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이제 뭐 청나라 사대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연호를 갖다가 제정했는데 그걸 광무라 불렀습니다. 광무. 그래서 이 대한제국에서 이루어진 기억을 갖다가 뭐 광무기억이라 부르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뭐 환구단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환구단. 이거 다 원래는 옛날에 이거 못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있을 때는, 알겠습니다. 사대할 때는 하늘에 제사 지내는 거, 그건 청나라 황제만 하는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우리도 이제 제국이니까 해야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게 이거 황구단이거든요. 서울에 가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알겠어요? 호텔에 가려가지고 되게 좀 무슨 정자처럼 남아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거 황구단에 가서 제사 올리는 이게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봤었대요. 뭐 외국인들도 저것도 뭐 하나 이게 저거 나라에서 뭐 처음 보는 거니까 갑자기 막 이 황구단 만들어가 절하고 있고, 황제가 왔다 갔다가 하면서 그거 되게 재밌는 광경이었다고 하는데, 알겠습니까? 어쨌든 대한제국은 어쨌든 어떻게 보면 그 러시아의 삼국 간섭 이후에, 맞죠? 러시아의 삼국 간섭 이후에 일본이 사실상 조선에서 뭔가 영향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 거야. 알겠습니까? 청일전쟁으로 일본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확 높아지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삼국 간섭을 해오면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했던 삼국 간섭이 일본을 견제하는 효과를 분명히 준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도 사실은 조선에 대해서 한반도에서 그게 적극적이지 않았거든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러시아의 목적은 이 당시에 만주를 경영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에 대해서는 그냥 뭐 내버려 두고 있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광무개혁 시절,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절에는 러시아가 비록 큰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일본이 또 설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힘의 공백이 있던 상황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개혁을 하려고 하는 최적의 조건이 된 거죠. 간섭받지 않는 최적의 조건. 알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대한제국 시절에 이루어진 이 개혁 자체가 전혀 막 그 역사적 가치가 없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좀 나름대로 잘 됐던 것도 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도 뒤에 체크해 둘 테니까 봅시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작된 광무개혁인데, 이 특징은 얘들아, 특징. 자, 이 광무개혁의 특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모든 게 땡땡 중심입니다. 자, 이제 과거에 우리가 계화파를 등용해 계화파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계화파 안에서 또 온건계화파, 급진계화파 이렇게 쳐 싸웠잖아요. 맞죠? 그러다가 침략관 정치개혁은 물 건너 가버렸고, 갑오개혁도 또 하다가, 진행하다가 일본의 어떤 지나친 간섭 때문에 또 좌초해버렸고. 자, 그래서 이때 했던 개혁은 황제 중심의 개혁입니다. 황제.
갑자기 황제가 등장하는데 그냥 고종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황제가 중심이 되어 개혁의 주체가 되어 시작했던 개혁이 바로 광무개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인 개혁이죠. 그러니까 계속 설명하는 거지만 정치개혁 자체가 되게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근대적인 정치 기구를 만들자 이게 아니라 황제권을 딱 중심으로 해서 모든 권력을 황제에게 몰아놓고 이제 뭐 근대적 개혁을 해 나가는 거지. 자, 그게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식민지 된다는 게 사실 간단한 일이 아닌데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집중돼 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가. 알겠습니까? 그거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또 몰라. 고종은 내가 볼 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역량도 안 되는 사람이 모든 권력을 틀어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알겠어요? 일단은 그래서 정치개혁은 정치와 그 다음에 군사, 기술 분야를 나눠봤을 때 정치는 너네 되게 많이 강조했을 거예요. 구본이라요. 구본. 그래서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뭐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새로운 군사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신참 맞죠? 그냥 참고만 한다. 참고한다. 뭐 그냥 참고한다. 얘들아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광무개혁의 가장 핵심은 신참일까 구본일까? 구본. 알겠습니까? 옛것을 근본으로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냥 정치개혁은 중요한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요 근대 문화를 받아들이는 이 신참에, 신참은 군사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들이되 옛것을 근본으로 한다. 신참. 이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황제권 강화.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이 나름대로 뭔가 헌법을 제정하게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대한국국제라고 해요. 대한국국제제라고 하는 걸 제정하게 됩니다. 1899년에요. 1899년에 이렇게 제정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일종의 대한제국의 헌법과 같은 건데 모든 권한은 황제에게 있다고 딱 명시해 놓습니다. 알겠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 입법, 사법, 행정, 군사. 알겠습니까? 모든 권한을 갖다가 누구에게? 황제에게. 황제권과. 이제 적어놨지만. 이게 핵심은 황제권의 강화를 얘기하고 있는 게 대한국국제예요. 알겠습니까? 다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까? 독립협회가 주장하는 그런 민권운동. 그딴 거 무슨 소리야? 그냥 황제권 강화. 알겠습니까? 그게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거야. 왕권 강화.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는 게 대한국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그래서 정치개혁은 별로 패스. 알겠습니까? 패스. 전제군주정을 갖다가 추구하고 있는 거지. 일종의. 알겠습니까? 러시아식입니다. 러시아가 옛날에 그랬거든. 제정 러시아라.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러시아는 모든 권한이 황제에게 집중돼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근대 국가를 향해 나가고 있었거든. 러시아도. 군사 기술 뭐 이런 거는 막강했으니까 러시아가. 알겠습니까? 그런 러시아식의 어떤 국가 모델을 갖다가 가지고 했던 게 바로 광무개혁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내용이 뭐가 있을까? 내용 한번 끊고 갈게요. 요거 내용